그녀의 배신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 세상은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고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그녀가 누구와 함께였는지, 얼마나 멀리 떠나버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사실, 내가 지켜온 사랑과 가족이 한순간에 어리석음으로 무너졌다는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내 세상을 깨뜨렸지만 나는 그 잔해 위에서 아직도 길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기억들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묻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매일같이 무너진 사랑의 잔해를 밟으며 버틴다. 아내는 늘 걱정했다. 내가 그녀의 불륜이 내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 일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세상에 말하지 않는다고. 아마 그녀는 내가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증오를 품고 있다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증오는 이미 지나간 열기와 같다. 뜨거운 스토브에 손을 대본 사람은 다시는 일부러 그 열기에 손을 대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감정을 다룬다. 불태우기보다 식히는 쪽을 택했다.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내 안의 폭풍을 밖으로 쏟아내기보단 깊이 묻어둔다. 그 감정들이 언젠가 다시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나를 찌르더라도 그것마저 내 몫이라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다.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썩어가는 내 마음을 꺼내 단어로 숨을 불어넣고 싶었다. 어떤 이야기가 내게 유독 강하게 다가왔다. 그건 우리가 겪은 일, 바로 그녀의 배신과 나의 붕괴,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 이야기를 써도 될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히려 더 솔직하게 써줘.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처음엔 주저했다. 그녀가 이 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판단할지 걱정됐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다.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진실이 나를 대신 말해줄 거야. 그녀는 결점투성이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강인한 여성이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상처를 견디며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불길을 지나 강철로 변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용서가 결코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 마주보는 용기임을 배웠다. 그녀의 배신은 내 안의 선한 부분을 조금 앗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2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때로 그 시절을 떠올리며 여전히 가슴이 저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내 인생에 남긴 변화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존재함을 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잠시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멎고 공기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은 흐릿해졌고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 닿는 순간부터 세상은 멈췄다. 분노도 슬픔도 눈물도 따라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 그녀는 나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순간을 기록했다. 그녀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가 우리가 한 일을 들었을 때 이상했어요. 나는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날 미친 듯이 몰아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썼다. 그는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말로는 닿지 않는 살을 애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아무 말 없이 침실로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조용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나는 그 괴물이, 그 무표정한 사람이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는 게 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확신했죠.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때 나는 정말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다는 말보다 내가 더 이상 그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짐을 챙겨 거실로 나왔고 아내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날 붙잡았다.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집으로 가는 거야? 그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가 섞인 울림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가방을 찾아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나가. 오늘은 내가 나가야 해.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어깨로 그녀를 살짝 밀어내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의 본넷 위에 앉혀졌고 나는 돌아서서 문을 잠갔다. 그녀가 두드리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손끝으로 잠금쇠를 확인했다. 그 소리 속에는 분노도, 후회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목록을 만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부탁했고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절차를 물었다. 그는 나를 잠시 말렸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날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직접 법원에 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집에 자물쇠를 바꾸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정밀하게 진행됐다. 그녀의 몫은 봉투에 담아 신우이에게 전했고 신용카드는 잘랐다.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하며 마치 오래된 삶의 흔적을 지우던 물건 하나하나를 닦았다. 그때만큼은 울지 않았다. 감정이 마비된 사람처럼 오직 끝내야 한다는 의지로만 움직였다. 한편 그녀는 그날 밤 또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그는 동정과 이해를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요. 잠시 쉬어요. 당신 너무 혼자 견디고 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 밤 또 한 번 잘못된 길 위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훗날 그날을 이렇게 썼다. 그는 잠들었어요. 처음엔 그게 위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끝내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썼다. 그 말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말없이 일어나 떠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마저 식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나와 함께였던 그 밤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자 첫 연인이었다. 그 기억은 따뜻했지만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는 일은 잔혹한 고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나를 이용한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책 대신 변명을 택했다. 그 밤 이후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기보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게 아니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평범하게 시작됐다. 나는 출근했고 샤워를 하고 아들과 동생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날 오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간절함이 아니라 조롱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게임을 하듯 말했다. 그 아이, 나도 데려갈 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일요일 오후 1시, 그때 만나. 그 시간만은 허락할게. 그러나 그녀는 즉시 거절했다. 주말 내내 내가 아이와 있을 거야. 그녀는 고집스러웠고 나는 단호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일하러 나갔고 결국 그녀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전화는 차갑게 끊겼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나는 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음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법원으로 향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 서류는 단순한 종이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 같았다. 제출하는 순간 내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늦은 오후 한 동료 여성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서류를 전달할 준비가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익숙한 경찰관에게 연락했다. 그는 내 상황을 들은 뒤 조용히 말했다. 내일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병원으로 복귀했다. 청소부 남자는 그녀를 찾아와 하루 종일 그녀 곁을 맴돌았다. 점심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는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직도 그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또 다른 약속이 있다며 저녁 약속을 피했다. 그녀가 그제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정오 무렵 경찰관이 병원으로 들어섰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말이 병원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무너졌고 하얀 복도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훗날 그날의 일을 이렇게 남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수치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게 그저 한순간의 환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어리석게도 내가 끝내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저 싸움의 연장선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법과 진실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 병원 복도는 정오의 빛 아래서도 싸늘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청소부 남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내 귀에까지 들린 듯했다. 그녀의 글에 따르면 그가 다가와 손을 잡으려던 순간 나는 이미 그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돌아갔고 내 손끝은 그의 목을 스쳤다. 순간의 정적 뒤에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외침은 분노보다 절망에 가까웠다. 경찰관이 재빨리 끼어들었고 청소부는 한 발짝 물러나더니 황급히 병원을 떠났다. 그녀는 진정제를 맞은 사람처럼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리 평정한 얼굴을 해도 동료들의 시선은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오후 3시가 채 되기 전에 병원 관리자의 호출이 울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제 끝났구나. 사무실 문이 닫히자 관리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마지막 급여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속삭였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봤고 그 사실은 이미 병원 전체로 퍼져 있었다. 결국 청소부 역시 해고되었다. 두 사람의 분류는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수치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차를 몰아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냥 나 좀 쉴게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시각 나는 아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조용한 저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경찰관으로부터 그날의 보고를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했다. 모든 것이 예정된 듯 서늘하게 흘러갔다. 체포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는 법이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는 키가 작고 배가 단단히 부른 여자가 서 있었다. 숨이 가빠 보였다. 혹시 그 여자의 남편이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곧 이혼할 남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청소부의 아내예요. 지금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에요. 그녀를 거실에 앉혔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 불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남자의 다른 여자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지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은 90일 안에 몇 명의 유부녀를 유혹할 수 있나 내기를 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아내가 그런 장난의 희생양이었다니. 그 여자가 3번째였어요. 그리고 나는 4번째였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 남자는 떠났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엔 복수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추한 욕망의 잔재였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디 당신 아내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녀도 알아야 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 건너편에서 아들이 조용히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순수함이었다. 그 순수함이 그날 나를 겨우 붙잡아 주었다. 주차장에서 그 여인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한 손바닥이 얼굴을 강타했고 욕설이 날아왔다.
멍청한 암소. 그 말은 오히려 모든 걸 확인시키는 소리였다. 이건 끝이라는. 시부모님이 달려나와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멍한 얼굴로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다 망쳤어. 고쳐야 해. 아버님은 충격을 받았고 며칠 후에는 잠 못 이루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만 붙들고 지냈고 씻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보러 가라는 부탁을 거절했다. 감정은 이미 식어 있었다. 아버님,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아들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 말로 선을 긋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 아들은 엄마를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나는 상황을 계산했다. 연락이 끊길수록 법정에서 유리하리라. 몇 주 뒤 그녀는 조심스레 연락해 아들을 보겠다고 했고 우리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말랐고 불안정했지만 나는 만남을 제안했다. 정황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양육권을 요구했고 나는 맞섰다. 6개월 뒤 나는 이혼을 청구했다.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을 물증 삼아 나는 법정에서 분노를 표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요즘은 어때요? 당신이랑 아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좋아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내 졸업 소식을 들었다며 미소 지었다. 졸업식에 가도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자리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을 것이다. 재판은 곧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렸고 나는 침착하게 증언했다. 아내는 변호사의 질문을 받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도 거짓말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는 부모님께 그리고 내게 사과했다. 이건 전부 내 잘못이에요. 지금은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해요. 그녀는 양육권 요구를 철회했고 나는 제한된 면회 일정을 제안했다. 그날 재판은 조용히 끝났다. 화해는 아니었지만 예의만큼은 남았다. 몇 주 뒤 우리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평정을 되찾았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5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절대 다시는 나를 만지지 마. 그녀는 놀라며 아들을 끌어안고 떠났다. 그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평온이 흘렀다. 그녀는 간호학교에 등록했고 나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우리는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선은 존재했다. 그녀는 청소부가 계속 연락해 온다고 했다. 그 사람은 아직 날 놓지 않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상관없어. 이제 너는 내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아무하고도 그런 관계는 안 가질 거야. 다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전까진. 그건 절대 없어. 6개월 뒤 나는 그녀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했고 나는 담담히 답했다. 서명 안 해도 돼. 하지만 하면 더 쉬워질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오늘 밤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후엔 서명할게.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검은 공책을 꺼내 들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다음 날부터 쓴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녀의 글엔 우리 결혼의 잔해가 담겨 있었다. 읽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걸 알아야 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읽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무너져 가던 시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문장은 엉망이었고 감정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청소부와 함께하면서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분석하며 그걸 변명처럼 적어 내려갔다. 절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건 즐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이 글 속에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건 그런 게 아니야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했다. 책을 덮은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래서 나는 제안했다. 글을 써요.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편지든 뭐든. 그녀는 동의했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만나기로 했다. 편지를 주고받고 질문을 적어 서로에게 물었다.
규칙은 단순했다. 솔직할 것, 소리 지르지 말 것, 회피하지 말 것. 나는 그 과정에서 잔인해졌다. 그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세세히 말하게 했고 때론 고통스러운 장면을 반복해서 듣게 했다. 그녀는 울다가도 끝까지 말했다. 나는 복수하듯 그것을 견뎠다. 이해보다는 응징이었다. 한 달쯤 지나자 감정의 찌꺼기가 조금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시 함께 살자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같은 침대에 누울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말은 더 이상한 차가움을 남겼다. 결국 나는 조건부로 허락했다. 같이 살아도 규칙은 있다. 첫째, 그녀는 예비방에서 잘 것. 둘째, 신체 접촉은 절대 금지. 셋째, 돈은 별도로 관리할 것. 나는 생활비와 공과금만 처리했다. 그건 재결합이 아니라 감시 아래의 동거였다. 그녀는 결국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엔 아직 감정의 불씨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우리 사이의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그 후 우리는 천천히 손을 잡기 시작했고 포옹이 있었고 짧은 작별 키스가 있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닿았다. 그녀가 나중에 말하길 단 하루만 더 그렇게 말하면서 버텼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다. 지금의 결혼은 완벽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우리는 3명의 아이를 두었고 그들은 과거를 모른다. 우리는 숨기진 않지만 굳이 꺼내지도 않는다. 내 아내는 훨씬 강해졌다. 그녀는 그 일을 자신이 만든 불필요한 악이라 부르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했다. 나는 여전히 매년 한두 번 그날의 그림자와 마주한다. 그럴 때면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한다.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그때마다 느낀다. 그 일 이후 내 안에 좋은 무언가는 사라졌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대신 그녀의 감정을 지탱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내가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녀는 문제를 말하고 해결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나는 그 곁에서 도와준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내 안의 일부를 잃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길 바란다. 모든 사람의 상처가 같을 순 없지만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회복을 선택하라. 이건 화해의 권유가 아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구하는 법에 대한 기록이다.